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평론가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그 전에 앞으로 DIY 자기소개서에 좋은 정보 전해주실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본인 소개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이슈 코리아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있는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저 웬만한 회사에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 지원을 해봤던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최근에 작년 연말이었죠. 저희가 어떤 콜라보 잡지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각 직업별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잡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나와봤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대박 날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이네요. 우체국인가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물류지원단인가요? 또 하나의 기업인가요? 좀 헷갈립니다. 예, 사실 이제 우체국 물류지원단은요, 1980년 8월에 이제 설립된 지금으로 이제 한국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비영리 이제 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위탁 집행형 중정부기관인데요.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아실 텐데 좀 잠깐 정리해 보면 보통 공공기관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기업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금방 얘기하는 바로 준정부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제 공기업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여기에는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조폐공사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 기금 관련 준정부기관과 위탁 집행형 중정부기관 이게 준정부기관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위탁 집행형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한마디로 준정부기관인데 이제 정부의 큰 사업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아마 오늘가 얘기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체국과는 범위가 또 다른 거였군요. 네. 사실 그러고 보면 우체국은 금융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체국 관련 사업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결국 우체국 물류지원단이라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이거든요. 결국 간단히 말하면 위탁업체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지원단은 자율권이 없어요. 그럼 독립적으로 뭔가를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에 따라 결국엔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영업망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조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주는 물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이다. 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힘이 없는 기업인가요? 사실 뭐 힘이 없다라고는 말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그리고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단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자산을 놓고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목적, 우리가 말하는 우체국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영위하기 위해서 있는 재단법이기 때문에 뭐 우체국과의 약간 성격이 좀 다르지만 아무튼 같은 곳이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격만 다를 뿐. 네, 좀 각자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것 같아요. 뭐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너무 이제 최근에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불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저는 그냥 뭐랄까 노고가 굉장히 많다니까 집배원들 볼 때마다 굉장히 그게 힘드시겠구나 하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최근 6년간 이 우편 사업 자체가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심각한데 DIY 자기소개서도 몇 번 다뤘을 거예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인데 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정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혁신,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계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자정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4차 산업혁명은 진짜 혁명인 것 같은 게 뭐 저희가 그간 다룬 기업들만 봐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무튼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 건평롱아님께서 우리 이 회사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그 설립 목적은 명확해요. 이게 우편 물류 서비스를 국민의 편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설립 목적이 나와 있고요. 주요 산업은 주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편물 운송 사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발착 사업이 있고 택배 사업 많이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국제 물류 사업도 있고 재밌는 게 주유소 사업이 나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아니 무슨 주유소 사업? 그랬더니 혹시 기름을 유통하나 봤더니 실제 충청남도 계룡시 두만면 왕대로에 알뜰 주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요? 네, 그래서 뭐지?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찾아보니까 알뜰 주유소를 실제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와. 거기서 실제 이제 집배원들의 기름이라든 이런 거를 실제로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유소 사업이 저도 홈페이지 공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의아해서 찾아봤거든요. 특이하네요. 예, 굉장히 특이하죠. 주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2,287억 원이 이제 총 매출이고 16년도 기준입니다. 네. 매출 원가는 2,226억 원, 영업이익이 12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매출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은 이게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체국은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이 공무원이. 예를 들어 집배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면접을 거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인 거죠. 그렇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 집배원은요, 정규직인 이제 집배 공무원 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시계약직, 그다음에 별정직이 있고, 네. 그리고 재택 집배원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배원을 뽑는다 그러면 상시 채용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상시 계약직을 주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있고 상시 계약직을 하다가 한 3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실제 면접이나 어느 정도 기준선에 넘어가면은 예. 실제 9급 이제는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급여 조건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받는 어떤 복지제도 이런 것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립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또 면접 전형까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우체국 물류지원단인데요.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대표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이 기관의 주요 이제 매출액이 바로 그 수수료입니다. 예. 네, 수수료인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잘 파악해야지만 물류지원단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네. 2008년도 514억 원이었어요, 수수료 수익이. 예. 근데 15년도에 무려 1,799억 원, 이야. 250% 성장했습니다. 네. 엄청나죠, 수수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원청에서 한마디로 우체국에서 네. 이게 물량을 밀어주면 그만큼 또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매출액에서 수수료의 비중이 98%나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수수료 매출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아까 이제 위탁업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류지원단 자체는 결국 우정사업본부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정사업본부의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매출액 또한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추세인데 실제로 최근에 우편 물량이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매출액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또 연관성이 깊으니까 우정사업본부가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체국 물류지원단도 잘 되겠죠. 네. 그렇다면 마스터키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괜히 뭐 산하기관이 아닌 거고요. 사실 많이 물량을 물어주면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근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이 좋아요, 사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대한 외부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기업 이슈 분석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실버 택배 일자리 창출로 지역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 설 연휴 맞아 우체국 물류지원단 단기 근로자 채용. 네. 이 노인과 단기 근로자라는 각각의 내용이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실직자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이 설 연휴 때 우체국은 가장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야근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네, 실제로 네. 저 이거 아까 초반에 밝혔어야 했는데 저는 이제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그 상하차를요? 그러니까는 이제 행정 관련 일도 하고 그 이랑 똑같이 물류 지원에도 가끔 도와주고 특히나 이 설 때 제가 일을 했었는데 정말 대목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너무 많아서 밤새 이걸 나르고 분류를 해도 끊이지가 끝이 안 않더라고요. 나요.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알겠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워낙 많이 이 사업을 이용한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본격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좀 만들어진 네.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물류지원단과 이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여기서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여주는데, 예.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집배원들이 아파트 단지 한 곳에 이제는 물량을 내려놓으면 이제는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현장에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노인분들, 실버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동이나 호수에다가 이제 배달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죠. 근데 이거 실버 택배가 영국 경제 전문지 더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서비스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우리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단기 채용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사실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명절에도 갈 데도 없고, 사실 나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명절 다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네. 그리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택배 차량이 진입을 금지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이 실버 사업까지 연동이 되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고령 사회가 지금 사회의 하나의 큰 문제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점에서 결국에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떤 일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게 그렇게 되면 택배 차량의 일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은 일일이 집까지 물건을 뭐 다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그 일을 네. 진짜 어르신들께서 해주신다고 하면은 뭐 배달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겠죠. 세종시를 시작으로 네.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네.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어쨌건 배달을 시키는 물품을 생각해 봤을 때 예. 생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동 카트가 있다고 해도 싣고 나르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큰 어르신들의 그런 건강 문제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방안들도 생각해 볼 만한 이슈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등 23개 공기관 고객 만족 최우수,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 S등급 선정. 일단 뭐 이것도- 좋은 건 다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최우수 기관으로 이제 뭐 선정이 된 거죠. S등급도 맞고 네. 고객 만족도 막 최우수를 시켰다. 네. 그런 내용 아닌가요? 네, 이런 등급을 받기가 사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 보고, 그리고 게다가 고객 만족도다 보니 결국 이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기업으로서 고객들의 평가가 좋았다는 거니 가장 받고 싶은 평가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만 해도 사실 정말 우체국이 택배가 보내준다고 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신뢰감이 높아지는 걸 믿음이. 보면 이런 상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고객 만족도 조사는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네. 칙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지원단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B등급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A등급, 그러다가 이제 16년도에는 드디어 S등급을 받았어요. 사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CS 경영 혁신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지원단에서는요, 이런 것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현재. 왜냐하면 CS를 개선함으로써 이렇게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받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이슈를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사실
그 우체국 물류지원센터는요, 요 CS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R을 엄청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쓸 때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필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5가지, 그러니까 5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CS에서 보시면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 안정성, 지원성.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조금 짚어준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래 물류 시스템 드론 배송으로 우편 혁신 나선다. 제가 지금 이 기사 내용 제목이잖아요. 이거 처음 보는데 네. 설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드론인가요? 네, 얼마 전에 그 올림픽 개회식에도 네. 드론 오름기를 해서 많이 화제가 맞아요, 됐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정말 드론의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야. 것 같은데 드디어 우편 제도에서도 이제 드론 배송이 실현이 네. 되는 건가요? 네, 확실히 우정사업본부도 이 우편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최근 경제 변화로 인해 모든 사업들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정사업본부는요, 지난해 12월 18일이었습니다. 우정사업 경영 합리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혁신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춰서 물류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굉장히 고도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중 핵심이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통해서 물류 서비스를 좀 혁신시키겠다 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아마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아마존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진짜 아마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조금 더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 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반전이네요. 네. 뭐 집배 인력 증원에 대한 뉴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결국에는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우체국 물류지원단 기업 이슈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박 편집장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세계 최대 유통기업 최강자는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많죠. 물류 유통이면 약간 UPS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UPS로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거. 뭐, 네, UPS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아니, 다른 분들은 혹시 중국 물류도 최근에 네. 엄청 알리바바랑 뭐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게다가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아마존이 결국 올해부터 택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반응이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택배 사업 하겠다, 물류 사업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는 페덱스라든가 UPS 주가가 네. 폭락을 했었죠. 그래요? 네, 사실 그 아마존이 손대는 것마다 관련 주가는 폭락합니다. 진짜. 유통 구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마존이 또 홀푸드라고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그 신선식품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주가들이 정말로 다 박살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마존이 손대는 곳마다 관련 사업은 거의 뭐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만큼 뭐 말이 조금 세서 그런지 그만큼 아마존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맞아요. 저 아마존이 그 무슨 방송업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마존 쪽으로 가시면 뭐 너무 네. 같이 수많은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아마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아마존의 물류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보여주세요. 유통혁명 어디까지? 물류 공룡 아마존. 다들 아마존은 좀 이용은 해보셨나요? 한국의 한국어 사이트라던가 뭐 이게 없지 않나요? 잘 없긴 하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 뭐 검색해서 교과서에서 많이 봤어요. 어떠한 제품이 있다. 초록색 마크다. 이 정도만 알고 아, 네. 있었는데 아무래도 해외 네.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해도 아마존 하면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모든 상품은 결국 아마존에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본인 그 구매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다 이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아마존이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한 이 무인 상점, 그리고 또 무인 상점. 드론 배달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우편 배달 시스템 자체까지 전부 바꿀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검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난리가 택배 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난리가 난 게 이것 때문이었군요.
사실 아마존의 택배 등 물류 산업에 대한 진출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유통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예상 수입 또한 어마어마하니까 언제 시작할까가 모두의 이제 기초가 주목됐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보면은요, 네. 그 아마존이 UPS나 페덱스에 무려 그 이제 배송 비용으로 2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이죠.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마존이 뛰어든다 되면 그중에서 한 10%는 절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2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2조입니다. 그만큼 큰 돈을 아마존 입장에서는 조금 세이브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이브된 금액을 가지고 보통 기업은 그래요. 어느 한 파트에서 금액이 세이브된다면 또 다른 쪽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세이브되니까. 그렇죠. 물류에서 세이브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쪽으로 또 어떤 다른 산업으로 투자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것은 또 미국 경제에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존 입장이나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 근데 설마 다른 기업들이 아마존이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일단 페덱스와 UPS의 경우에는 이 아마존의 물류 산업 진출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UPS가 70억 달러를 들여서 배송 네트워크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 물류 기업들도 결국 아마존이 언젠가는 물류 사업에 뛰어들 거다. 이 진출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물류 사업 진출을 하려 그러면 사실 페덱스나 UPS는요, 그러니까 국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 국제 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스템, 그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면 무려 1,000억 달러가 필요한다고 하더라고요. 1,000억 달러입니다. 이야, 1,000억 달러는 진짜 얼마일까요? 대략 한 110조 이야.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제가 이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존에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UPS를 쓰고 싶다던가 페덱스를 쓰고 싶으면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마존이 그 UPS랑 페덱스를 아예 안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수 그렇게까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택배 물량이 사실 아마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를 아마존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사실 국내는 가능해요. 실제 아마존에서 미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무료 반송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워드로프라고. 어떤 서비스냐면 우리는 보통 택배 주문하면 이게는 전자상거래업의 얘기인데 택배 주문하면 환불할 때는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그렇지만은 아마존 워드로프는 뭐냐면 그냥 아마존에서 택배 회수비용까지 다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내가 물건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송입니다. 아, 홈쇼핑.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파괴력이 이런 물류라든지 유통업체에서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페덱스하고 UPS는 아무 지금 이렇게 반응을 안 했다는 거는 이제 그냥 아마존 말 잘 듣겠다라는 것도 약간 있겠네요. 대응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걸 그렇죠. 수도 어느 정도 있고요.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도 사실 완벽하게 대응은 못해요. 사실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대처는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해볼 수 있죠. 물류 산업 시장도 변화 트렌드에 따라 결국엔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원자를 회사는 아무래도 눈여겨보겠죠. 여러 가지 정보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계속해서 우체국 물류 지원단의 이슈와 내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CEO 현장 스킨십 소통하며 현장 체험 속으로 김영수 이사장 동서울 사업소 방문 및 강남 우체국 직접 동승 체험. 약간 이 뭐랄까요? 김영수 이사장님께서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뭐 현장을 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수렴한다 이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정확하세요. 네. 맞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이 2017년도 2월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임명일로 이제 3년이니까 좀 많이 남았죠.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취임했을 전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도 하셨고 그다음에 취임 후에는 현장으로 뛰어셨어요. 그러니까 동서울터미널 가셔서 실제 어떤 소통의 어떤 길을 만들면서 어떤 게 이제는 어려운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사실 그 하마평에 올랐을 때 누가 과연 이사장으로 되느냐 그 하마평에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다고 해요. 근데 절대 노코멘트.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언변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타일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 김영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중시하고 그다음 언변을 중요시하는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또 있습니다. 현장을 또 중요시. 예, 현장을 중요시하죠. 네. 김영수 신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행정관료입니다. 예.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로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장, 우정사업본부 총무팀장, 경북 최신청장, 경인 우정청장,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충청지방 우정청장, 서울지방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공공개혁,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개혁이 좀 화두예요, 사실. 뭐 적폐청산이다 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그 자정작업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취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1년이 또 지난 시간입니다. 또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TMI 이슈 가이드 마무리 기업 분석 권평룡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한 2,287억이 나오고요. 매출 원가가 2,226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2억, 그다음에 그 당기순이익이 11억 정도 나오는데 특징적인 게 눈에 딱 보이죠. 어떤 거냐면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영리 목적으로 있는 기업은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사실 당기순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솔직히 12억, 11억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뭐 매출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이 좀 특징적이고 매출 원가가 왜 높을 수밖에 없냐. 사실 지금 물류 혁신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사실 또 물류 기업들이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원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단법이라는 사실과 그다음에 영업적 목적,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을 보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런 기업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을 느낄 만한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